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골대사학회에서 2022년에 편찬한 지침서를 바탕으로 하여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은 골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골 강도는 골량과 골질에 의해 결정되며 골 밀도는 현재 골다공증 진단에 이용됩니다. 골다공증은 조골세포에 의한 골 형성 과정과 파골세포에 의한 골 흡수 과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뼈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으로 폐경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라 골을 흡수하는 파골세포가 너무 활발해지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며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가 억제되면서 뼈가 형성되는 것보다 흡수가 더 많이 되어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흡수되고 형성되는 일련의 과정을 골 재형성이라고 하는데, 파골세포가 뼈의 오래된 부분으로 들어가 골 흡수를 진행하면 조골세포가 그 부분으로 가서 뼈를 형성하며 메꾸게 됩니다. 골다공증 진단은 골밀도를 이용하며 대표적으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측정법으로 시행합니다. 검사 부위에 에너지가 높은 X선과 에너지가 낮은 X선으로 2번 촬영한 뒤 뼈의 흡수율 차이를 계산하여 뼈의 밀도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는 골 밀도 측정의 표준검사법으로 요추와 대퇴골 경부, 대퇴골 전체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골밀도의 결과는 통계값인 T스코어와 G스코어로 알 수 있는데, T값이란 골량이 가장 높은 젊은 연령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값으로 T스코어가 -1 이상이면 정상이고 -1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 폐경 전 여성, 50세 미만 남성에서는 G스코어를 사용해야 하며 -2.0 이하면 골밀도가 감소되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밀도 검사는 골절 발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예민도는 높으나 특이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WHO가 10년 내 골절 위험도를 계산하는 프락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각 항목들이 골절 위험인자로 구성되어 있어 입력하면 10년 내 골절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 대퇴골 경부 골밀도는 선택적으로 넣도록 하여 입력하지 않아도 계산은 가능합니다. 프락스 결과 값은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에서 치료 대상을 선정하는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약물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는 트리 투 타겟의 개념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환자를 분류합니다. 골대사 학회 진료 지침에서는 골절의 유무와 골밀도 측정값, 프락스 결과 값을 이용해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4군으로 분류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 약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골다공증 치료의 가장 기본인 칼슘과 비타민 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은 골 조직의 주요한 구성 성분으로 부족하면 혈중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증가하는데, 지속되면 2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게 되고 골 재형성이 증가하면서 골 소실과 골절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한골대사학회의 권장량은 하루 800에서 1000mg으로 필요시 보충제를 투여해야 하며 한 번에 흡수되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2 내지 3회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중 탄산칼슘은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위장장애나 변비 외에는 심한 이상 반응은 없으나 신결석이 있거나 고칼슘 요증 환자는 투여를 줄이거나 중단하도록 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골격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주로 자외선에 의해 흡수되어 피부에서 생성된 후 간과 신장에서 대사되어 활성형인 칼시트리올로 전환됩니다. 이때 간대사를 거친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3가 비타민 D를 검사하는 지표로 골대사 학회 기준으로 혈청 비타민 D의 농도가 30나노g/ml 이하면 불충분 상태, 20나노g/ml 이하일 때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골대사 학회에서 권장하는 비타민 D는 1일 800IU이며 골다공증을 예방을 위해서는 혈중 농도 20 이상, 골다공증을 치료하거나 골절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는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치료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파골세포의 골 흡수를 억제하는 골 흡수 억제제와 조골세포의 골형성을 증가시키는 골형성 촉진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여성 호르몬제, 조직 선택적 에스트로겐 복합체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랭클 억제제가 있으며, 골형성 촉진제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제와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관련 펩타이드 제제, 스클레로스틴 억제제가 있습니다. 기전을 살펴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노출된 뼈의 미네랄 표면에 결합해 있다가 성숙한 파골세포에 의해 먹힌 다음 파골세포의 아포프토시스를 일으켜 골 흡수 기능을 억제합니다. 또한 파골세포에는 랭클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조골세포 등 면역세포에서 랭클이 분비되어 파골세포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파골세포가 분화, 성숙하게 되고 파골세포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랭클 억제제인 데노수마비 랭클과 결합하여 이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파골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령성 촉진제인 테리파라타이드는 조골세포를 자극하여 고령성을 촉진하게 하고 신장에서 칼슘과 인의 재흡수를 조절합니다. 로모소주맙은 조골세포를 억제하고 뼈의 형성을 방해하는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물질과 결합해서 뼈의 형성을 돕고 또 일부 뼈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경구제는 복용 후 흡수율이 1 내지 5%밖에 되지 않아 최대 흡수율을 위해서는 아침 공복 상태로 식전 최소 30분 전에 2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며 일부 음식과 약에 의해 흡수가 방해될 수 있으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 후에 최소 1시간이 지난 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배설되는 약물이므로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35 미만의 신기능 저하 시에는 주의해야 하며 투여 금기 항목이 되기도 합니다. 경구제는 삼킴 곤란, 구역 등 위장장애와 식도염, 위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복용 후에는 1시간가량 눕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구강인두궤양 발생 우려가 있어 씹거나 빨아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사제의 이상 반응으로는 두통, 근육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체온이 상승할 수 있는데 대개 수일 내에 호전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등으로 치료하거나 예방 차원에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식도질환 또는 위질환이 있거나 복용 후 기립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에서는 주사용으로 투여하며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구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감소하거나 새로운 골절 발생 시에는 수능도를 평가하여 주사용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졸레드로니게시드는 주사제 중 유일하게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승인되었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2년에 1회 투여할 수 있습니다. 경구제는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성분과 용량에 따라 적응증과 용법이 다양하니 처방 감사와 복약 상담 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골밀도의 상승은 둔화되지만 골대사 억제 효과는 강력하여 턱뼈 괴사와 비정형 대퇴 골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며 투여 중단 후에도 잔여 효과가 있어 골 흡수 억제 작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약물 휴지기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즉 골절 예방 효과는 유지하되 부작용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건데요. 강제성은 없습니다. 프로토콜에서는 경구제를 5년간 투여했거나 졸레드로네이트를 3년간 유지한 후에는 고위험군 여부를 평가하여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약물 휴지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고 이 휴지기 동안 매년 골밀도를 측정해서 추적 관찰해야 하며 이후에 새로운 골절이 발생하거나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감소하면 다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골흡수 억제제인 데노수맙은 프리필드 시린지로 되어 있고 60mg을 6개월마다 한 번 상지, 허벅지, 복부에 피하 주사하게 됩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저칼슘혈증, 습진,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데노수맙을 사용하기 전 칼슘 수치가 낮다면 칼슘을 보충해야 하고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신기능이 저하됐을 경우에는 저칼슘 혈증 위험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데노수맙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달리 잔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휴지기는 필요하지 않고 중단 후에는 다른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은 턱뼈 괴사와 비정형 대퇴 골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턱뼈 괴사는 현재나 과거에 골흡수 억제제나 혈관 신생 억제제를 사용한 경우에 턱뼈의 방사선 치료 병력이 없을 때 턱뼈가 노출되어 있거나 구강 내 또는 구강 외 누공이 8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유병률은 매우 낮지만 위험인자가 있으면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거나 골흡수 억제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비정형 대퇴 골절이라는 것은 과도한 골흡수 억제제가 골 재형성 과정을 지나치게 억제하여 골질이 악화되게 되는데 사소한 외상으로도 뼈가 부러지는 특이한 형태의 대퇴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비스포스포네이트 경구제나 주사제를 장기간 투여한 환자에서 발생하고 전구 증상을 확인하거나 X선 검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폐경기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면 파골세포의 활성을 유발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 호르몬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궁이 없다면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자궁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단독 투여에 의한 자궁내막 증식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제스토젠을 병용하는 요법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토젠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질출혈이 있거나 혈전, 색전증, 급성 담낭질환, 급성 간질환, 에스트로겐 의존성 악성 종양이 있으면 사용 금기가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제는 골절 예방만을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폐경이 10년 이상 지난 여성에서는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조직 에스트로겐 활성 조절제로 티볼론이 있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과 약한 안드로겐 활성을 가지는 합성 스테로이드 제제로 조직 선택적으로 유방과 자궁내막 조직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안면홍조나 수면장애, 야간 발한 등의 폐경 증상은 완화하고 뼈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으로 골흡수 억제 효과가 있어 폐경 후 골소실을 예방합니다. 치료는 마지막 생리 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작해야 하고 금기증은 여성 호르몬 치료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썸이라고 하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아니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부위에 따라 작용제나 기량제로 작용을 하는 약제입니다. 라록시펜과 바제도시펜이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뼈에서는 에스트로겐 작용제로서 뼈의 질을 개선시키고 골강도를 증가시켜 골절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자궁내막이나 유방에서는 에스트로겐 기량작용으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안면홍조와 다리 통증 등의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정맥 혈전증이 있거나 수술 등 장기간 부동 상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최소 3일 전부터 보행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직 선택적 에스트로겐 복합제인 TSEC 제제로 썸 제제와 에스트로겐 제제를 결합시킨 약물로 각 약제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바제도시펜과 컨주게이티드 에스트로겐 복합제가 있으며 1일 1회 복용합니다. 고령성 촉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갑상선 호르몬제로 테리파라타이드가 사용되는데 골 제형성을 증가시켜 낡은 뼈를 제거하고 흡수된 부위를 새로운 뼈로 채워 넣음으로써 골 제형성 공간 내의 고령성을 자극하면서 주변 비활성화 부위의 골모형화를 자극하게 됩니다. 초고위험군에서 1차적으로 사용이 고려되고 주의사항으로는 중단 시에 골량 감소를 보이기 때문에 골흡수 억제제나 다른 고령성 촉진제로의 순차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상 반응으로는 구역, 두통, 경미한 하지경련이 있고 고칼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어 치료 시작 후에 혈중 칼슘 농도를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전이암이나 골 악성 종양이 있거나 골질환, 고칼슘혈증, 신기능이 30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는 금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골절의 고위험군 또는 골흡수 억제제 치료에도 골절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골흡수 억제제 투여가 어렵거나 금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 중 펜타입의 포스테온은 1일 1회 매일 대퇴부나 복부에 피하 주사를 합니다. 최대 24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 중단한 경우에도 합계 기간이 24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 전과 사용 중에도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 안정성이 28일이기 때문에 사용 후 4주가 지난 후에는 폐기하도록 합니다. 다른 제제인 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성분의 주사제는 일주일마다 한 번 피하로 맞아야 하고 이 또한 최대 24개월까지만 사용 가능하지만 급여는 72주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로모소주맙 성분의 이베니티 주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105mg 주사 2개를 각기 다른 부위에 피하 주사 총 12번까지 투여 가능하며 이후에는 골흡수 억제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전은 스클레로스틴 단백질에 대한 단클론 항체로 스클레로스틴은 뼈의 성장을 저해하는 조절 인자인데 이베니티는 이를 억제하여 골 형성을 촉진하고 골흡수 일부를 억제하는 이중작용을 합니다. 초고위험군에서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주사 부위 반응과 비인두염, 관절통, 저칼슘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지난 1년 이내에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있으면 금기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AC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골밀도 점수와 골절의 기왕력, 프락스로 환자를 평가한 후에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거나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교정합니다. 다음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을 분류하여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데 고위험군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을 1차 약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이후 매년 치료 평가와 골절 위험을 재평가하여 골절이 없고 골밀도가 안정하다면 휴지기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골소실이 진행되거나 골절이 발생했다면 수능도 및 다른 원인을 파악한 뒤 다른 치료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고위험군 환자라면 우선 골 형성 촉진제와 골흡수 억제제 중 데노수맙이나 졸레드로네이트를 우선 사용해 볼 수 있고 골 형성 촉진제를 정해진 기간 사용 이후 골흡수 억제제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SC 가이드라인에서도 유사하게 우선 환자를 평가한 후에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저위험군과 중위험군에서는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골절 위험도 평가만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은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수맙, 테리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을 1차 약제로 선택하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을 일정 기간 사용 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수맙 등 골흡수 억제제로 전환해야 하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재평가한 뒤 휴지기를 고려하거나 다른 약제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골절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환자를 분류 후에 약제를 선택합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제는 크게 골흡수 억제제와 고령성 촉진제로 나눌 수 있는데
고릅수 억제제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여성호르몬, TSEC, 썸 제제가 있고 고령성 촉진제로는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이 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들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을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고 초고위험군 환자들은 고령성 촉진제를 1차 약제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고릅수 억제제로 순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약물 휴지기를 고려할 수 있고 데노수맙을 중단한 후에는 다른 고릅수 억제제로 이어서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골다공증 환자들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